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테인지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유세현입니다. 이제 내신이 다 끝나고 여름방학에 특강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일단 고1이 선택할 수 있는 강좌는 두 가지입니다. 고1 고전 특강이 가장 메인 강좌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을 최대한 들을 수 있게 제가 두 개의 강좌를 열었습니다. 토요일 8시, 일요일 1시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더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한 학생 또는 좀 더 미리 선행을 하겠다는 학생들을 위해서 고1, 2 문법 수업도 일요일 5시에 개강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목차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영상으로 학부모님들께 인사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1학기 시험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원하는 만큼 성적을 못 받았다면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2학기를 위한 예방은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서 쭉쭉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거 요즘에 좀 유행하는 밈인데 아실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라커룸에서 있었던 일이죠. 단어 하나 띄워놓고 싸워라 이렇게 얘기했던 장면을 좀 따라서 저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월드컵 성적이 뭐 좋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꼈던 거는 아무리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있어도 감독이 누구냐,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국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좀 다시 한번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여름방학 특강은 학교별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들어도 무방하고요.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어도 무방한 경우이긴 한데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이 시기에 학생들이 원하는 건 중생문법, 그 다음에 고전시가 수업이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 또는 다른 학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수업은 하실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한테 듣느냐의 차이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소개를 처음이니만큼 한번 좀 자세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3수까지 해서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를 들어가게 되었고요.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강사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사보다는. 네. 그래서 교사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가 대학교 4학년 때 교생 수업을 들어갔다가 거기서 너무 처음 느껴보는 행복감을 느껴서 교사하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교사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고요. 하는 동안 제가 좀 관심이 많았던 건 출제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공부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수를 매주 토요일마다 좀 들었었던 시간들이었고요. 그렇게 공부 쭉 해 나가오면서 결국은 나는 교사랑 받진 않겠다. 학생들이랑 지내는 건 너무 즐거운데 특유의 뭐 폐쇄적인 문화라던가 아니면 뭐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근무 환경이라던가 이런 게 좀 안 맞아서 결국 제가 메가스터디 공채 입사 시험을 보게 되고 거기서 합격해서 바로 중계지역에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3월에 들어가서 조금씩 학생들 늘더니 한 여름방학 때부터는 제가 전체 국어 선생님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학생들과 함께 하게 되었고 겨울까지 이렇게 쭉 잘 하다가 또 좋은 기회에 시대인재라는 학원에 올 기회가 생겨서 제가 25년 3월부터는 여기 시대인재 대전에서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대략적인 저의 실적이랄까요? 이런 거 좀 적어놓긴 했는데 어차피 뭐 우리 아이가 아니면 저 실적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전교 1등 했다가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우리 아이가 1등급 받고 전교 1등 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어차피 저 결과들 학생들이 잘 내준 거지 제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너무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따다닥 적어놓진 않고요. 주요 실적만 좀 적어놨는데요. 마지막 한번 봐주시면 제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 25년도 3월에 처음 왔을 때 한 20명 정도 학생이랑 함께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6개 정도 반을 했었고 어떤 반에는 가장 많은 반이 10명 정도 가장 적은 반은 1명이 있었는데 그 1명이랑 수업하던 반이 지금은 한 20몇 명 정도 학생들과 함께하는 반이 되었고 그 친구는 아직도 저랑 처음 시작했을 때 1대1로 했었을 때부터 쭉 1등급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150명이 넘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찾아준다는 거 믿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내가 좋은 리더가 돼야겠다, 좋은 방향성을 전달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학기의 진단을 한번 해보자면요. 올해 제가 특히 좀 더 많이 느꼈던 건 1학기 중간고사를 진행하면서 저 의문의 변동이라는 의문 파트를 선행을 안 하고 온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방학에 보통 의문의 변동, 의문 파트를 아주 상세히 공부를 하고 내신 때 한 번 더 반복하는 경우인데 그걸 안 하고 온 친구들이 많아서 처음에 제 예상보다 저 문법에서 헤매는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말고사 넘어오면서부터는 저게 안 돼 있으면 이게 돼 있을 리가 없어서 원래는 매주 테스트 보는 걸 전주차 내용을 테스트를 봤다고 하면 이번에부터는 누적 복수 테스트, 그러니까 2주차 때는 1주차 테스트를 보고요, 내용 3주차 때는 1, 2주차 내용을 테스트 보는 형태. 그래서 문법을 가장 먼저 수업에 깔아놓고 그 문법을 한 6주, 7주 내내 계속 복습하는 형태로 이번에 제공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학생들의 이해도는 훨씬 더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로 살펴보면 내신 시험이 대략 28문제, 많으면 30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고1 시험에서 문법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8문항에서 12문항 정도거든요, 학교별로. 그럼 비중으로 치면 대략 40% 정도가 되는데 학생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건 이 40%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문법 이외의 과목은 뭐냐면 문학이 조금 들어가거나 아니면 토론 같은 화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글쓰기가 들어가는데 사실 저는 뭐 토론이 어려워요. 저는 뭐 주장하는 글이 어려워요. 이런 학생들은 별로 없거든요. 이건 어차피 수업 시간에 상세하게 내용을 다 공부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내용일치 문제 같은 걸 푸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법은 뭔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조금 다른 사례가 나오면 헷갈려하고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걸 저도 이제 학생들의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듣게 됐고 그래서 문법에 조금 더 힘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2학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도 역시나 매 시험마다 문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학생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선배들한테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들었던 게 아마 중세 문법일 거예요. 근데 저 중세 문법만 문제가 아니라 2학기 기말고사 되면 한글 맞춤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전문학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중세문법 어렵다는데 이것만 문제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글 맞춤법은 어떡하냐? 이게 사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근데 한글 맞춤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한글 맞춤법 그 자체가 어려운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한글 맞춤법 조항에 들어가 있는 용어를 몰라서 어려운 게 큽니다.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을 잘하려면 맞춤법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맞춤법을 둘러싸고 있는 국어 문법의 개념들 어간어미, 접사, 조사, 접미사, 접두사, 품사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게 좀 쉬운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어려운 거고요. 고전 문학도 1학기 때는 현대문학이 중심이었다고 하면 고전 시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저 향가, 시조, 가사에 어려운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갈래별 특징도 알아야 되지 그 다음에 내가 배운 게 아닌 다른 고전 작품을 엮여 나온 것도 풀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식의 예방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일단 당장 2학기 중간고사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행이 안 된 학생들이 급한 불을 끈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중세 문법 그리고 고전 시간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에 준비한 수업도 이게 메인이 될 거고요. 제가 제공하는 교재는 총 3가지입니다. 고전 문법이랑 고전 시가 메인 교재가 하나 나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수 시조 강독이라고 해서 우리가 1학기 때 현대시를 했다고 하면 그 현대시랑 엮인 다른 현대시가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고전 시간을 배울 때는 이 시조랑 엮인 다른 시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현대는 어떻게 읽기라도 했는데 고전을 일단 읽는 게 어렵다라는 점. 그다음 두 번째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점. 그럼 저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시조들, 2학기에 나올 가능성, 외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조들은 미리 보고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100개 정도의 시조를 모아서 이거 강독하는 훈련을 같이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고전에 나오는 주요 어휘들, 한자어 같은 것들 미리 알고 들어가야 다른 작품에 또 녹여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문법 필수 학습 리스트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 고대국어가 꽤나 어려운 파트이긴 한데요. 이 파트는 교과서에 들어가는 파트는 아닙니다.
보통 시험을 좀 어렵게 내보자 하는 학교들에서 프린트로 주는 파트인데 일단 내신 때 또 이걸 처음 보면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중세문법 수업에 녹여서 첫 번째 수업 들어갈 거고요. 훈민정음 제자원리 글자 운용 규정은 지금 중2 과정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그때는 뭐 정확한 이해 없이 공부를 그냥 가볍게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할 거고요. 사실은 뒤에 있는 요 개념이 메인이긴 한데 최근에 이 두 번째 게 출제가 됐거든요. 수능에서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파트인데 최근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 수능 문제를 변형해서 낼 확률이 좀 있어서 이 문제 포함해서 여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완전 메인 영역이라서 아주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잘 되면 사실 근대 국어는 좀 보너스로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고 5번, 6번은 이런 겁니다. 중세 문헌 분석에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입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거의 모든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고요. 용비어천가는 그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다 들어있었는데 올해 교육과정에 빠진 교과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올해 교과서에서는 세종어제 훈민정음 문헌 하나만 들어가 있다는 소리인데 사실 이건 내신 때 아주 달달달 암기를 하면 틀리기가 좀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오히려 변별력을 위해서 추가 프린트로 용비어천가를 낸다든가 아니면 말 안 해주고 그냥 외부지로 낸다든가 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좀 더 어렵게 낸 학교들은 1호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문헌들이 더 추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상의 변화는 점점 학습량을 줄이는 식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이전 교과서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문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석보라든가 상강행실도라든가 그리고 다른 문헌 자료들까지 실제 시험에서 만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방학 때 공부할 때는 이런 것까지 같이 공부한다.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을 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프린트 제공되면 이것도 이제 같이 풀어보겠지만 저랑 같이 수업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방학 때 공부했던 이 교재를 가지고 내신 때 다시 복습하면서 스스로 또 공부할 수 있게끔 최대한 상세하고 방대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자, 중세문법 얘기인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문제는 현대문법입니다. 그래서 중세문법을 공부할 때 해야 할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저 원문을 가장 작은 의미를 가진 단위, 형태에서 단위로 다 쪼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어적으로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중세문법은 작품 또는 문헌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문헌과 연관되어 있는 배경 지식을 물어볼 때도 많습니다. 국어 시험인데 무슨 연도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떤 왕인지를 왜곡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까지 같이 공부가 돼야 되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결국 이런 것들은 암기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많이 보면 학생들이 익숙해지는데 가장 어렵게 나오는 파트는 현대 국어 문법 요소와 중세 문법 요소를 비교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지금 중세 문법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대 문법을 물어보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내가 공부한 적이 없고 했어도 너무 옛날에 했던 거라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중세문법에서의 가장 핵심은 현대문법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수업을 뒤에 깔아놨어 가지고 그걸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긴 하다 정도의 얘기이고요. 실제 작년에 대전여고 사례를 보면은 뭐 읽기가 좀 까다롭죠. 왕천의 압이 병이 되어 늘 왕천이 밤에 하늘께 비사가 돼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데 여기에서도 일단 형태소 단위로 다 쪼갤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 하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옷의 기능은 뭔가 그 다음에 비사바데에서 요 순경은 비읍이라는 친구는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 오대라는 애가 들어가 있는 건데 오대의 역할은 뭐이냐 뭐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다 쪼개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 한 3줄, 4줄 정도 돼 있는 자료를 분석하는데 시간상으로는 1시간에서 부가적인 설명까지 하면은 요거 가지고 거의 3시간 수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문헌들을 대전여고 같은 경우 작년에는 고3 수준까지 좀 확대해서 수업을 했다 보니까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때 1등급 컷이 76점까지 나왔던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헌을 이렇게 추가하고 난이도를 높일수록 컷을 팍팍팍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출제하는 입장에서도 다른 뭐 정답 시비가 걸릴 만한 문헌 문제를 건든다기보다는 이쪽 파트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고전시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고전시가에서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 대략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교재에 넣어놓은 작품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고려 가요부터 향가, 시조, 가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향가랑 시조가 될 거고요. 예를 들면 교과서의 향가 작품은 제막내가가 실려 있거든요. 근데 그럼 제막내가가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 이번에 제막내가를 열심히 해야겠다 라기보다는 어차피 저 작품은 저랑 내신 때 아주 꼼꼼히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제막내가랑 엮여서 출제될 수 있는 모죽질환가라든가 아니면 찬기파란가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오히려 공부해놓고 배경 지식을 쌓아놓는 게 실제 내신에서는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수업을 할 거고요. 시조는 워낙 외부 지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0가지 시조가 들어가 있는 시조집 강도까지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가사는 학교별로 상춘곡이 들어간 학교도 있고 뭐 3인곡이 들어간 학교도 있고 좀 다르긴 한데 이 작품들을 쭉쭉 보면서 결국은 내신을 위해서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연습하고 과거에는 이런 구절들을 많이 썼구나라는 걸 학습을 하면서 새로운 작품이 나와도 내가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 시가 공부의 주안점은 일단은 내신을 기준으로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신에 비출되는 시조들 일부는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암기를 한다는 게 뭐 관동별곡 전문을 딸딸딸 외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작품의 주제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작품의 주제는 자연이야. 이 작품의 주제는 유교야, 연군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화자의 정서태도 그 다음에 시어의 상징적 의미까지 잘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 없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수 한자, 필수 고사도 어휘적으로 같이 공부를 할 거고 모르는 작품이 무조건 나올 겁니다. 시조를 100개를 한다고 해도 저 안에서 다 선지로 나온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거랑 비슷한 주제 또는 비슷한 구절들이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저걸 통해서 결국은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혼자 풀어낼 수 있게끔 하는 국어 공부를 여름방학에 준비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제 교재의 일부인데 왼쪽에는 이제 주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자료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복기하면서 써볼 수 있게끔 또는 그냥 베껴서 써보면서라도 어느 정도 주제와 시의 상징적 의미를 가져갈 수 있게끔 교재를 이렇게 구성해놨습니다. 그 어휘 같은 경우에도 필수 고사, 필수 한자, 필수 어휘를 매주 이제 테스트를 볼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외로울 고자를 저한테 쓰라고 하면 지금은 제가 쓸 수 있는데 나중에 제가 막 다른 일을 하다가 외로울 고자 써보라고 하면 제가 잘 못 쓸 것 같거든요. 저도 한자 세대는 아니라서 저 한자들을 실제로 써봐라 라고 하면 그걸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고라는 이 한글 표시가 나왔을 때 또는 저 한자 모양이 나왔을 때 저게 외로울 고자라는 건 저는 알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그것조차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할 한자 내용은 자, 이 모양은 외로울 고자라는 한자다. 그래서 저 한자를 10번씩 쓰자 이런 게 아니라 외로울 고자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고신, 원루, 세안, 고절 등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신, 원루라는 말은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이라는 뜻이라서 저 외로운 신하는 왜 눈물을 흘릴까? 라고 했을 때 이별했나 보네요 라고 생각하면 오독하는 거고요. 저 고자가 외로운 이유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 지조 절개 안 지킬 때 나 혼자 지키니까. 그럼 고신 원료라는 단어가 나왔다 어떤 시조에 복이 선지로 나왔다. 그럼 주제의식은 지조와 절개겠죠. 그런 주제의식과 정서를 뽑아낼 수 있게 만드는 정도의 한자를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이제 연습 체화 과정인데요. 제가 실제로 수업에 다룰 거는 고전 문법, 고전 시가 중에서도 실제로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을 가지고 같이 수업을 할 거고요. 오답률 77%, 수능에서도 전체 오답률 3이었던 저런 문제들 가지고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과 많이 생각해 보면서 같이 풀어낼 거고요. 그리고 과제로 들어갈 건 문법은 고1, 2, 3 학평 모의고사 문제가 다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대전 기출문제 들어갈 거고요. EBS 문제 중에 선별한 게 들어갈 겁니다. 고전 시가도 마찬가지고 고전 시가도 마찬가지로 주요 부분 해석을 같이 진행하면서 어렵게 나왔을 때 문제들 수업 시간에 같이 다루고 집에서 혼자 과제를 풀 때는 그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문제를 계속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는
해설지의 선지별 선택 비율까지 이렇게 넣어놔서 내가 2번을 골랐는데 예를 들면 5번 다른 학생들이 이걸 왜 많이 골랐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보면서 분석해내면서 그 분석한 내용을 스스로 적어보는 것까지 과제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저의 여름방학 메인 수업 이제 고전, 특강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원인이 고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은 그냥 2학기 내신 때 저랑 같이 하면은 충분히 잘 학습할 수도 있어요. 자, 중세문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 또는 한글맞춤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문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대문법 과정은 일단 고2가 됐을 때 2학기에 현대문법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의 선을 위해서 넣어둔 것도 있는데요. 전 사실 2학년 학생들보다는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이걸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품사, 형태소,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이라는 이 파트는 국어의 문법 중에서 용어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이고요. 학생들이 헷갈리는 개념이 가장 많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잘 해놓으면 중세문법에서 무슨 비교고사격 조사와 접속조사의 구분이라든가 아니면 한글 맞춤법에서 적조사와 접미사의 기능이라든가 그 용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당장 급하다 하나만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고전을 듣는 게 내신 일단 급하다고 하면 이게 첫 번째지만 조금 더 멀리 본다면 또는 고전은 내신도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수업을 수강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관리하는 내용은 앞에 내용이랑 거의 유사하고요. 지금 제가 클린 시간에 일부를 적어놓은 건데 개념 이해가 부족하거나 특히 문법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이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요일 5시부터 8시잖아요. 일요일 8시 이후에도 저는 더 수업을 깔아놓진 않아서 8시 이후에 이게 좀 부족한 친구들, 질문이 필요한 친구들 제가 남아서 같이 1대1로 봐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에 짧은 시간인데 4주, 5주 정도 내가 문법 한번 돌리겠다. 그리고 좀 더 꼼꼼히 선생님이랑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과정을 듣는 것도 다시 한번 매우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장에는 작년 학생들의 결과를 넣어놨고요. 올해의 결과는 이거보다 또 훨씬 좋습니다. 25년의 최고의 결과라고 해놓고 학교별로 전교 1등을 다 배출한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이번 중간고사 때도 성적이 너무 좋았고 기말고사 때도 학교별로 뭐 시험이 어려웠으면 100점이 없는 학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너무 잘 해주고 있어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또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저랑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수강생들은 너무 훌륭한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최대한의 능력을 제가 끌어낼 수 있도록 좋은 리더로서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선택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오늘 영상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데 매주차마다 그 번호로 혹시 필요하실 땐 편하게 그냥 연락 주셔도 괜찮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맞춰서 전화 드릴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